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공부한 것은 예산제도, 버제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행정책임과 행정개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행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행정의 의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 구성원들이 어떤 청렴들 가지고 행정을 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06페이지 보시면은 윤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어떤 사고방식, 사명감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행정윤리, 행정책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6페이지 보시면은 개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윤리에는 말이죠. 소극적 행정윤리와 그 다음에 적극적 행정윤리가 있다. 이 소극적 행정윤리는요. 소극적 행정윤리는 어떤 법률에, 법규를 준칙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행정윤리입니다. 즉, 법령적 규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겠죠. 행정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행정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준칙이 있죠. 행정준칙이라고 합니다. 재량준칙이라고 그러죠. 재량준칙을 위배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일반 국민 내지는 일반 주민들이, 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이런 피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가 행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윤리에 반해서 적극적인 또 행정윤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적극적인 행정윤리는 뭡니까? 법에 의해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타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즉 자율적으로 만약에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행정이 상당히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크게 부담감 안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가 있는데 특히 말이죠. 국가공무원법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말이죠.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공무원이 부패한 나라는 나라도 망한다. 이런 또 얘기가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게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광대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부도덕적이면은 그 나라에 빚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직자윤리법.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법으로 이제 부패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것이 바로 내부 고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은 포상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왕따 당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는데 참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을 보세요. 행정윤리의 중요성과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정을 할 때 말이죠. 행정을 할 때 어떤 일탈행위, 범죄는 아니지만 일탈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탈행위의 어떤 유형, 어떤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4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 유형 이렇게 돼 있죠. 이 부패라는 것은 일종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행위, 불법적인 행위를 부패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백색 부패가 있을 거예요. 백색 부패. 두 번째로는 흑색 부패가 있습니다. 흑색.
부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패가 좀 애매한 부패인데, 회색 부패가 있습니다. 회색 부패.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백색 부패 같은 경우는 심히 말이죠. 공익에 반하는 그런 부패가 되겠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즉, 공무원의 행위가 말이죠. 감춰진 공무원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패. 이것이 바로 백색 부패가 되겠죠. 즉, 공익에 반하는 그런 부패가 백색 부패입니다. 다음으로 흑색 부패가 있는데, 흑색 부패는 뭐냐면 공익적인 측면보다도 사익적인 측면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너무 추구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것이 바로 흑색 부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익입니다. 기준이. 다음으로 회색 부패가 가장 문제되는데, 이 회색 부패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형법상 말이죠. 뇌물죄, 즉 뇌물죄는 뭐 수뢰죄라든가 알선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후수뢰죄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뇌물죄와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회색 부패다. 자, 근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말이죠. 구성 요건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명백한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회색 부패는 애매합니다. 즉, 이 회색 부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이 말이죠. 선물일까, 아니면은, 뇌물일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면, 범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뇌물이라면 뇌물죄가 되겠죠. 이러한, 애매한 그런 기준이 작용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회색 부패가 되겠습니다. 즉, 회색 부패가 성립하려면은 선물을 받았는데 말이죠. 범죄는 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이 회색 부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보면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 책임성과 객관적 책임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셀 수 있는 거, 따질 수 있는 이러한 책임성을 제도적 책임성, 객관적 책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성도 말이죠.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즉 따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따질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자율적 책임성, 주관적 책임성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따질 수가 없겠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잘못됐는가를 판단할 때는 어떤 행정심판이랄지 행정쟁송, 즉 행정소송으로 가서 당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자율적 책임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2번 줄구세요. 대응성이라는 게 있죠. responsiv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행정이 말이죠.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두 번째 이런 서비스적 측면이니까 뭡니까?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가, 현실성 있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대응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응성은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행정통제와 연결됩니다. 행정을 통제해야겠죠. 행정을 우리가 왜 통제하는가 의문이 좀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행정은 곧바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가 나쁘다 그러면 국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의 훼손된 공익을 뭡니까 추구할 수밖에 없다. 즉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 통제가 중요하다. 자, 행정 통제는 말이죠. 207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통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 통제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 통제인데 왜 민주적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전체적인 윤곽에서 파악했을 때 일반 국민이랄지 주민들이 통제해야 한다. 즉
주민과 국민은 민주, 즉 국가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부 통제는 민주 통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 통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랄지, 그 다음에 입법부랄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기관, 비공식적 기관, 이런 기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외부 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 엄부스만 제도가 있어요. 엄부스만 제도는 일반 민간인이 말이죠, 행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위스라든가 뭡니까 이 북유럽에서 운영되는 이런 엄부스만 제도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리 원칙에 엄격히 입각해서 말이죠, 국회에서 선출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 통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 말이죠, 민간인이 국회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국민이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부 통제는 뭐냐?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같은 경우 있죠.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직접 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내부 통제다. 내부 통제를 다른 말로 관리 통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 책임 이쪽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점 말이죠, 행정학에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갈수록 결국 행정 주체에 대한 통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되면은 그 행정은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쪽 보시고 길버트가 뭡니까 분류했던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개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행정통제만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리폼으로 가야겠다. 즉 개혁까지 가야겠죠. 여러분들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겠습니까? 혁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법과 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되겠죠. 만약에 종전에 있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개혁이 될 수가 없죠. 자, 20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행정개혁 연구 이렇게 됐죠. 거기 보면 구조적 방법이 있다. 체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자, 행정체제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를 바꾸려고 들 겁니다. 이런 방법이 구조적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과정적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적 방법은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적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말이죠,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외부적 이익을 위해서 항상 어떤 기준을, 스탠다드를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맞춰가지고 행정하라는 그러한 법이 바로 행정절차법인데, 사실 우리 행정학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행정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행정체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과정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태적 방법이 있습니다. 행태적 방법이니까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행태라는 건 뭡니까? 행태는 행정행위,
그죠?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행태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뭐 첫 번째 조직 구성원의 행태 변화 이걸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구조 변동 이런 기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직무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충실 이건 뭐냐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종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직무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직무 확장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직무 충실 부분은 뭡니까? 직무 충실 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있지만 이 재량권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즉 책임성 있게 행정을 추구하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직무 충실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OECD 국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정 개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뉴질랜드 말이죠 규제를 일단 완화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공기업화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책임 운영 기관을 예전부터 뭡니까 실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 차관 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NRR 이렇게 돼 있죠.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어떤 법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GPRA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것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뭐 다른 학문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화 전자정보 다른 부분에서 똑같죠. 무슨 뭐 국방도 마찬가지고 다 전자로 돼 있고 정보가 말이죠 공개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랄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알 권리와 관련해서 어느 곳에든지 말이죠. 행정에 대한 어떤 행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정보연구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자 2번입니다. 209페이지예요. 전자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Electronic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뭡니까 일종의 전자정보의 한 유형인데 유비쿼터스 뜻이 뭐냐면 어느 곳 어떠한 시간일지라도 국가에서 즉 행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이죠 접근할 수 있는 즉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말이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또 비판적 시각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유비쿼터스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 Government라고 합니다.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익 집단이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무슨 뭐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단순하게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행정을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9페이지 유비쿼터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10페이지 보시면은 유엔에서 하는 뭡니까? 전자정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죠. 그 다음에 가트너 그룹, 그 다음에 OECD 그룹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OECD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고. 그리고 전자정부에 이제 비전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결국엔 뭡니까?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행정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행정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이 다운될 수 있다. 즉 종이가 없는, 서류가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을 하려면은 행정 절차가 복잡한데 말이죠. 전자정부로 갔을 때는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은 전자정부로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정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 거기 보시면은 knowledge government로 되어 있죠. 지금 21세기 초반입니다만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전자정보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죠. 즉 정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전자정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말이죠. 211페이지 9번 보시면은 정부 3.0 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1.0, 2.0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3.0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된다. 그 줄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이나 그 다음에 1.0에서는 특히 1.0에서는 정부가 말이죠. 주도권을 잡고서 정부 주도로 어떤 정보를 소화하고 말이죠. 전달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뭡니까? 2.0 정부에서는 이 개념이 사라지고 말이죠. 토탈 개념으로 바뀝니다. 국민 전체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어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한 것이 바로 2.0 정보였다고 한다면 3.0 정보는 뭡니까? 국민 개개인 누구나 정보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바로 전자정보 3.0입니다. 자, 이런 측면을 꼭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 아주 충실하겠죠. 그래서 확장 민주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하니까 결국 뭡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수동적이 아니죠. 그런 측면도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게 3.0에서는 개방이 강조해, 개방이죠. 그래서 누구나 오픈된 마음으로 오픈된 어떤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바뀌었다. 지금은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거기에 딱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행정을 하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과잉으로 공급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소로 공급되는 것도 더더욱 나쁘겠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이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전자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자는 것이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중앙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은 행정의 영역은 말이죠. 중앙행정도 있지만 지방행정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어느 국가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재 파트 7 해서 지방행정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좀 의외의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중앙제도와 결합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지방자치제도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주민 또는 국민이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이익을 좀 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질서가 자꾸 발생하고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행정제도와 중앙행정제도를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지방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죠. 2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치형이 있고 완전 자치형이 있고 반자치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치제도가 성립되는 그런 국가고 특별히 말이죠. 제주자치도가 있죠. 여기는 자치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서귀포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뭐 강남구청, 강남구와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어떤 자치적 성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걸 전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에 두 가지 지주가 있는데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14페이지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방자치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지주라고 그러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215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다 그럼 뭡니까? 자,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그런 이론이고요. 이 이론은 다분히 말이죠. 영미법에서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단체 자치는 말이죠. 대륙법계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자치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다. 얘기는 뭐냐면 정치라는 것과 법률이라는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치는 타협을 할 수가 있죠. 타협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법률은 타협할 수가 없다. 그죠?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치가 바로 주민자치고 단체자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주민자치는 기본이 민주주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의 산물이다. 반면에 단체자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지방 분권, 권한을 말이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지방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준 것입니다. 나눠줬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한을 반 이상을 나눠줬겠죠. 여러 갈래로 쪼개준 것을 단체자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겠죠. 반면에 단체자치의 주인은 누구냐?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중앙정부 내지는 국가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단체자치입니다. 거기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중요한데, 분권이다. 이런 얘기죠. 일종의 국가에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을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주인은 주민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되겠죠. 이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권이 있는데 뭡니까?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볼 수가 있다. 천부적 권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하늘이 내려준 권리다 이렇게 본 것이고 단체자치는 말이죠. 실정법상 권리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실정법이라는 게 뭡니까? 종전에 있던 법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을
법에 의해서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실정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단체자치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어떤 권리, 이걸 뜻하기 때문에 실정법상 권리다 이렇게 본 것이고, 즉 전례권으로 봤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고유권과 전례권의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보시면은 주민자치는 엄청 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의 어떤 한계는 거의 없을 지경이고요. 그 반면에 단체자치는 매우 좁죠.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잘못되면은 권한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 독립세, 부가세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고, 대륙법, 특히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특히 이제 독일입니다. 이쪽에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단체자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6페이지에 보면은 그 밖에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서 어떤 민주성이랄까, 그 다음에 효율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특히 이제 효율성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율성이냐면 시민이 말이죠,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검게 쓴 그 박스를 좀 보시면은 발로 하는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표는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투표로서 우리가 보여줘 가지고 다음에 출마하는 사람을 뭐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 방법은 말이죠, 자기가 살던 자치단체를 떠나서 말이죠,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로 자기가 발로 가서 이사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발로서 보여주는 투표가 발로 하는 투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유권자가 말이죠, 자기가 투표로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바로 발로 하는 투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티브가 가설을 한 거예요. 가설은 뭡니까? 정설은 아니란 얘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217페이지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도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집권으로만 가도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로 완벽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양쪽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정책 결정이 중앙정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앙집권이고, 반면에 정책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지방분권이다. 자,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 거라고 그랬죠. 이걸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분과 말이죠, 문제가 차이가 있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분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산과 배분은 다른 개념이다. 아시겠죠? 분배라는 개념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분과 분권이라고 그러죠. 분권과 분산은 다른 개념이다. 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국가 간과 중앙 지방 간의 관계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는 절대 행정국가였다, 절대 군주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죠. 프랑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명예혁명이랄지,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죠. 이것을 일종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시민혁명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니까 뭡니까?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어떤 국가였냐면 자유방위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자유방위국가가 도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제국가에서 해방감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한 1800년 동안 군주,
왕에 의해서 또는 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았는데 이제는 좀 자유 좀 실컷 누려보자 해가지고 나온 그러한 사조가 자유방임 사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마비되고 말이죠. 무질서한 상태가 자꾸 오죠. 언제까지 그게 오냐면 1차 대전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1945년도에 끝나죠. 이 양 대전을 마치면서 말이죠. 아니다 싶은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고 통제도 어느 정도 있고 자율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방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복지 행정국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였어요. 케인즈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행정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이 국가는 살아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언제까지 왔냐면 1979년도까지 케인즈의 사상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강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1980년대부터 정부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한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기본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세계화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행정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7페이지 신행정국가가 왜 나왔는가를 한번 쭉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실 때 이런 전체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본 교재가 다른 교재에 없는 것이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아주 넓은 부분을 말이죠. 한 곳에 요약을 잘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요약을 본으로써 60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80점 맞고 80점 맞던 사람이 만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0페이지 된 책을 계속 봐본들 점수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지 학문적 깊이,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218페이지입니다. 그럼 신중앙집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분권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국가라는 존립이 위험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20세기 행정국가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중앙집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중앙집권화가 이게 말이죠, 지방자치제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계 보세요. 중앙집권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중앙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신중앙집권 제도다 이렇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번엔 또 반대죠. 신지방 분권화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완벽하게 부활하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축성 원칙이랄지, 그 다음에 선분권화, 그 다음에 후 보완 원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절충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적 구조 및 구역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려면은, 자, 219페이지 1번 줄 한번 보세요. 일단, 주민이 있어야겠죠. 주민. 구성원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주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지역이 다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치권이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치권을 갖는 공공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시,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말이죠. 2층제로 되어 있어요. 2층제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뭡니까?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이건 말이죠. 단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이런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통제를 말이죠. 도에서 직접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특별시 아닌 광역시 아닌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는 말이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들 수 있다. 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예요. 대도시고 광역시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대도시인데 여기에는 말이죠.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죠. 50만 이상이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랄까 아니면은 수원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권선구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는 행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던 단층제와 중층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층제는 뭐냐면, 국가의 관계에서 말이죠. 오로지 한 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라고 그러고, 중층제는 뭐냐면 어떤 구역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중층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단층제가 아니고 중층제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여기는 단층제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2층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21페이지에 한국은 2층제다 이렇게 줄 한번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1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를 2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층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층 구조니까 어떻습니까? 통제를 받는 것이 2번 받겠죠. 아무래도요. 그죠? 가령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가 있겠고 그 속에 종로구라든가 무슨 뭐 동대문 뭡니까? 관악구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 관악구에 사는 예를 들어서 주민 같은 경우는 관악구청장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크게는 서울특별시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2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국, 독일은 혼합형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프랑스는 3층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층제가 거의 똑같은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자치 뭡니까? 자치 행정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22페이지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또 기관이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겠죠. 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발 역할하는 어떤 기능적 구조를 가진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기관 통합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기관 분립형 이런 게 있고 절충형, 주민총회형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3페이지 기관 대립주의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관 대립주의냐면 지방 자치 단체 장이 있을 거예요. 이 장과 어떤 사람이 대립하게 되냐면 사람이란 좀 그렇습니다만 지방의회가 대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가 대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22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비교 보세요.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있는데 기관 대립형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 직선형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실질적 주민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행정이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또 선출하기가 곤란한 것이 바로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통합형은 민주적으로 갈 수가 있고, 반면에 우수한 또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행정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기관 통합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합됐기 때문에 어떤 분리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겠죠. 따라서 권리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을 따르고 있다. 즉 뭐냐면 기관 대립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